2014년 봄, 청주 외곽의 한 원룸 단지. 예비부부가 꾸린 작은 보금자리에 어느 날 밤 낯선 칼부림이 찾아왔습니다. 묻지마 범행으로만 보였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게 되죠. 사랑은 어떻게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어떻게 비극을 부르는가. 이 사건은 그 답을 남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관심이 오래된 사건의 진실을 다시 꺼내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 봄, 충북 청주 외곽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낡은 원룸 단지 한쪽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두 청년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29살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함으로 인정받던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김선영, 28살이었습니다. 진우와 같은 공장에서 만나 땀과 웃음을 나누다가 연인이 된 여자였습니다.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신혼집으로 꾸민 원룸 안에는 아직 포장도 풀지 못한 살림살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말마다 두 사람은 원룸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 후에 열고 싶은 작은 가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게 간판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은 메뉴 개발을 담당하겠다며 웃었습니다. 이런 조합이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농담했습니다. 서툰 농담에도 금세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도훈,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선영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은근히 호감을 품어왔습니다. 도훈은 선영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선택한 건 자신이 아니라 진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질투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훈에게는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일하던 중에 안전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 일이 관리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은 결국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도훈의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진우는 그저 안전 담당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규정 위반은 보고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고시키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일자리까지 뺏었다고 믿었습니다. 도훈의 마음은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질투였습니다. 이후에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착으로 굳어졌습니다. 공장을 그만둔 뒤에도 도훈은 자주 그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진우와 선영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선영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행복에 들떠 있었거든요. 그 어두운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두 사람은 장바구니 가득 식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이 김치찌개를 끓였고 원룸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하얀 접시들이 놓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정말 새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계약도 끝났고
하객 명단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혹합니다. 그들이 꿈꾸던 아름다운 미래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의해 무참히 꺾일 운명이었습니다. 도훈의 마음속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곧 끔찍한 형태로 현실에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위험. 두 사람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훈의 집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9일 저녁, 해가 지고 골목길이 어둑해지던 시각이었습니다. 김선영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반찬거리와 과일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내일이 주말이라 조금 더 푸짐하게 장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걷던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원룸 현관 앞에 서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차가운 금속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칼날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몸이 굳은 채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좁은 복도를 거쳐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입자는 선영을 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영을 향해 연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진을 찍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울음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칼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선영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제발 진우가 오기 전에 이 일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진우까지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왔다고 선영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침입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칼을 움켜쥔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거실로 들어오면서 낯선 남자가 안방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진우가 선영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고 침입자도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뒤엉켜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칼끝이 공기를 가르며 위험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비명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진우가 다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이 진우의 복부를 깊이 찔렀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고 진우는 힘없이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입자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방 안을 어지럽게 휘저으며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신발도 모자도 심지어 칼까지도 그대로 둔 채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피투성이가 된 진우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우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아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와달라고,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남편을 찔렀다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진우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중요한 장기가 손상되어서 수술로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원룸은 피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침입자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정체를 알아낼 단서는 부족했습니다.
선영도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거든요. 사건 초기 수사에서는 이것을 무작위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강도나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저항을 받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건을 훔쳐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지갑이나 귀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침입자가 사진을 찍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나 성범죄자가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범행 후 급하게 도망치면서 많은 증거를 남겨둔 점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충동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뚜렷한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주변 CCTV도 화질이 좋지 않아서 범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영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진우가 다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두 사람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불행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은 단순했습니다. 주거 침입, 강간미수, 그리고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작위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모든 답은 아직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원룸단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번갈아 오가고 사이렌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인지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곧바로 원룸을 봉쇄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과학수사팀도 함께 투입되어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선영이 들고 왔던 장바구니가 넘어져 있었고 과일과 야채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신발도 현관 근처에 벗겨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끌려 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범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었습니다. 검은색 모자가 소파 근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머리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낡은 운동화도 있었습니다. 현관 근처에 한 짝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도망가면서 급하게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칼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피가 묻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도구와 개인 소지품들이 모두 현장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점이 이상했거든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계획된 범행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두고 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우발적이라면 왜 피해자를 안방까지 끌고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단순한 강도라면 물건만 챙기고 바로 도망쳤을 텐데 말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선영에게 사진을 찍었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강도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현장은 여러 가지 모순되는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면과 계획적인 면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선영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신체적 외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에는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사관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키나 체격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자세히 관찰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선영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남자가 침입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찰은 대규모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우선 주변 원룸단지를 샅샅이 탐문 수사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이웃이 있는지,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격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는 대부분 집에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근처 약국과 병원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범인의 손에 진우의 피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혹시 상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도 수집했습니다. 원룸단지 주변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 화질이 좋지 않았고 야간이라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사는 며칠간 답보 상태였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많았지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중요한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진우와 선영이 다니던 공장의 동료가 경찰서에 찾아온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우와 선영 외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도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도훈은 예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영과도 오래 함께 일했었고요. 그런데 도훈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선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고 했습니다. 선영과 진우가 사귀는 걸 못마땅해 했고 둘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도훈이 공장에서 해고된 일에 대해서도 진우를 원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수사팀은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작위 범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 겁니다. 정도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현재 거주지와 직장, 그리고 사건 당일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만약 도훈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무작위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도훈과 연결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남기고 간 모자와 신발에서 DNA나 지문이 검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정도훈이 정말 범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모든 답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도훈이라는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른 후 수사는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가장 먼저 착수한 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들의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범인이 남기고 간 검은색 모자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또한 진우를 찌른 칼에서도 혈흔을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진우의 혈액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의 혈흔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범행 과정에서 범인의 손이 다쳤거나 아니면 격투 중에 범인에게서 나온 혈액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DNA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였거든요. 한편 수사팀은 CCTV 영상 분석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원룸단지 주변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수집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원룸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노래방 앞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검은색 추리닝을 입은 남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은 사건 발생 약 30분 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택시 차량 번호는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방향과 시간대가 사건과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영상을 단서로 택시회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지역의 모든 택시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일 해당 시간대에 그 지역을 운행한 차량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택시 GPS 기록을 추적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기사를 찾아가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자 승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목적지에서 조용히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승객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뭔가 긴장한 듯한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승객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범인이 사건 직전에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도은의 휴대폰 기록이었습니다. 수사팀이 도은의 통신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전날인 4월 18일 도은이 선영의 SNS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수십 번씩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청주 원룸 주소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도은이 선영과 진우가 사는 곳을 미리 알아보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청주 시내버스 노선과 청주역에서 원룸까지 교통편 같은 검색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도은이 사전에 이동 경로를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도은의 현재 거주지도 파악했습니다. 사건 후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범행 후 도피하려는 의도로 보였거든요. 수사관들은 도은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수소문했고 가능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은의 평소 행동에 대한 추가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도은이 해고된 후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술을 더 자주 마셨고 진우와 선영에 대한 원망을 자주 드러냈다는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다며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도은의 범행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선영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과 진우에 대한 원망이 결합되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선영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행동도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도나 성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제 도은이 범인이라는데 거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모여서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 해고 후의 원망, 사건 전 계획적 준비, 그리고 현장에 남긴 물적 증거까지 모든 것이 도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은을 직접 체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은은 사건 후 행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도은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각 경찰서에 전달되었습니다. 과연 도은을 무사히 체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체포된다면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까요?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마침내 정도은을 찾아냈습니다. 청주시 외곽의 한 모텔에서였습니다. 수상한 투숙객이 있다는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발견한 겁니다. 체포 당시 도은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한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도은의 DNA를 즉시 감식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가 범인임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은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밤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 기록에 남은 사전 계획의 흔적들, 공장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모든 물적 증거들이 그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도은의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조사 끝에 도은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되고 준비된 범행이었습니다. 도우는 선영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진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점점 왜곡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 준비 소식을 알게 된 후에는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느낌에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도우는 자신만의 논리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해고시켰고 선영을 빼앗아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두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이었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건 당일 밤 도우는 마침내 그동안 키워온 집착을 폭발시켰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영만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진우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칼을 휘둘렀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도우는 자신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들은 이미 충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선영은 더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범인이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 함께 점심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충격은 선영에게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때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시어증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선영의 정신적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죄책감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도우는 결국 강간미수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도우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법정의 판결보다 더 무거운 건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였습니다. 진우는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선영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꿈꾸던 행복한 미래는 한 사람의 왜곡된 감정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 때는 가장 잔혹한 비극을 부르기도 합니다. 건전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점욕이나 집착으로 변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도운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왜곡된 집착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도운의 동료들은 그가 평소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입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4년 청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삶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기도 하고 어둠 속으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성숙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비극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테니까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오래된 사건의 진실을 꺼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